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아니면 일반인들이 흔히 보고서라는 게 있죠. 소논문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소논문 형태의 보고서에서 최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30년, 대학원생들 20년, 일반 대중강의 20년 이 모든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한 내용대로 보고서를 썼는데 그럼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논문이란 무엇인가? 소논문은 왜 중요한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소논문 쓰기의 주요 방법과 전략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또 학생들이 흔히 저지른 실수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실수를 막을 수 있고 최고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 그런 방법과 비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옆에서는 패러디시를 제가 쓴 패러디시를 낭송할 텐데요. 바로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패러디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패러디시를 같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골 앞에 선 내 눈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물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보고서 옆에서. 한편의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컴퓨터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편의 보고서 탄생을 위해 발바닥은 도서관 미로를 또 그렇게 헤매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함께 읽고픈 수십 번도 더 찍고 다시 썼던 연애편지 같은 나의 보고서요. 오랜 산통 끝에 내가 태어나려고 온몸에 머리쭈빛 폭풍이 몰아치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렇습니다. 진짜 한 편의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뇌의 밤을 보내야 할까요? 또 그런 만큼 또 엄청난 보람과 기쁨이 몰아치겠죠. 그 과정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연애편지를 컴퓨터를 써가지고 우리 때는 진짜 편지에 손글씨 썼습니다. 그래서 썼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전달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계속 썼다가 버리고 밤새도록 그냥 휴지통이 이렇게 쌓이곤 했었죠. 그래서 겨우겨우 아침에 완성해서 편지를 보내고 제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소논문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실린 정통 그런 논문은 보통 100매에서 150매 사이입니다. 보통 120매 정도 쓰죠. 200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보다 분량이 더 적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30매에서 70매 사이의 그 짧은 논문을 소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0매는 뭐죠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또 맥락에 따라서 일반 논문도 이게 뭐 약간 부족하지만 넣어줄 수 있겠고 아니면 그 정도는 소논문에서 좀 약간 넘쳤지만 뭐 소논문에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평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50매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0자 온 거지요.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은 넓은 뜻으로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이죠. 그래서 보통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그런 형적인 틀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나라마다 달라요. 뭐 독일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틀을 되게 강조하지만 뭐 프랑스 쪽은 그런 걸 쓰면 오히려 이런 틀을 갖추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대단히 좀 형식론에서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학문하는 자세를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프랑스처럼 써도 돼요. 그렇지만
연습 과정이니까 틀에 맞춰서 써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또 학술지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논문을 쓴 다음에 그걸 발전시켜서 투고까지 가능한 그런 쪽을 가기 위해서 이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도 사실은 요즘 뭐 그런 뭐 학력 차이 가리지 않고 존중하니까요, 그죠? 대학생들도 얼마든지 좋은 논문 쓰면 투고할 수 있는 것이죠. 받아주는 걸 별로 없나요? 아마 찾으면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좁은 뜻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걸 이렇게 좀 틀에 안 맞춰도 이렇게 폭넓게 그냥 개념적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논문을 왜 써야 되는가? 바로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논술이거든요, 그죠? 어떤 주제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바로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얻는 가치,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논문을 통해서 논리적인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게 주체성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주체성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키워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죠. 내 생각은 이렇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죠? 우리의 생각, 어떤 주장,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죠? 상생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 그런 실천, 이런 걸 익힌 것이죠. 결국은 공동체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소논문의 어떤 필요성에서 그 가치가 이미 드러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소논문을 쓰는 어떤 의미, 가치는 바로 첫 번째로 이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바른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둘째는 자기 생각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정체성이 강한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더불어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그죠?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함께 더불어 해결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 더불어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이바지에서 바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게 꼭 어떤 우두머리가 된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죠? 능동적으로 열심히 참여한다는 그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소논문의 이제 구성은 제목이 나오고 차례가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 참고문이 나오고 또 이게 요약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요약은 이미 본문 안에 이제 결론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논문 쓰기는 어떤 대회라든가 그런 데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논문의 필수 특성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체계를 갖춘다. 물론 그런 말을 꼭 쓰라는 건 아닙니다. 뭐 이 용어야 뭐 서론을 머리말, 뭐 들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본론은 못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론은 마무리, 맺은말, 이게 순우리말식 용어도 있고요. 일반적 용어를 제가 썼을 뿐입니다. 이런 용어를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말 없이 뭐 1, 2, 3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각주, 외각주, 각주를 달게 되고요. 이건 자세히 뒤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각주가 대단히 뭐 그냥 뭐랄까 본문 읽기를 방해하기도 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각주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데서 이런 걸 되게 싫어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적 소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전략이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각주가 주는 효과,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뭐 인용 출처 참고문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핵심화 요약을 붙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 논증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뭐 대학 일반적인 보고서에서 뭐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면 뭐 요약 같은 건 생략해도 되고요. 뭐 그거는 이제 그 상황과 그 보고서를 내는 그런 맥락에 따라서 달리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논문의 구성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뭐 1, 반가로 1, 쌍가로 1,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뭐 기역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를 활용해서 로마자 1, 그 다음에 1, 아랍의 숫자로 이렇게 쭉 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긴 글에서는 1, 1.1, 1.1.1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짧은 글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긴 논문에서는 당연히 세 번째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가운데는 저는
지혜 양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제가 로마자 싫어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잖아요. 로마자를 바꾸기 위해서 또 얼마나 시간이 낭비됩니까? 뭐 시간이 낭비되는 일을 일부러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부 학술지에서 또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호적 차이로 인한 그런 전달 효과 차이도 있어요. 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소논문의 주요 구성은 이제 기본 서의 정보. 저는 이 서의 정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 족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목, 이름, 날짜, 뭐 대학생들은 뭐 학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학번은 뭐 이렇게 동명이인이 들어갈 때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낸 날짜, 그다음에 지도 선생님 뭐 이름 이런 게 이제 기본 서의 정보인데 이런 걸 제대로 안 밝히면 족보 없는 보고서가 돼서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이름을 안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F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저는 맥락을 통해서 알면은 이제 안다 하더라도 최고 점수가 C뿔이야, C. 왜냐면 이름을 안 썼는데 그냥 이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빌딩을 지어도 그 주춧돌 잘못 넣으면 무너질 수 있듯이 바로 이 기본 정보, 기본 서의 정보 이런 게 그 주춧돌 같은 거예요. 서로 소통하기 기본 약속이기도 하고. 자, 높아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요약은 선택이고 제목 차례보면 참고문은 아까 했습니다. 자, 소논문 쓰기 일반적인 문제는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이 서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일어나면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배웠는데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자, 이름과 제목이 없는 유령 보고서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참고 흔적이 부족하다. 열심히 참고했는데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표절을 혐의가 될 수 있겠고, 그죠? 참고를 안 했어요? 뭐, 아주 창의적인 그런 논문을 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소논문이라는 건 결국은 지적 어떤 훈련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를 성실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문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기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그런 특정한 보고서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거는 그 선행 연구, 대학원생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반인들이 쓰더라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 생각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처음 얘기했다. 그럼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고문헌은 소논문의 기본이고 성실성이 기본 척도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데 가끔 또 참고 안 한 걸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위반입니다. 물론 간접 참고해서 넣는 건 괜찮죠, 그죠? 근데 아예 보지도 않은 걸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 당연히 이건 창의성이 부족한 거고, 역시 또 성실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치열하게 고민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 창의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뭐 선행 연구는 잘 정리했는데, 살짝 뭔가 다른 걸 쓰긴 했었지만, 너무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끼를 보여주자. 결국은 모든 소논문, 학위 논문도 그렇고, 99% 남의 얘기 바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를 잘 붙이면 그것이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1%는 당연히 주제나 내용이 좋지만, 뭐 내용, 주제에서 뭐 창의성이 없다면 그냥 표현이라도, 구성이라도 뭔가 하나 다른,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 한때 되게 인기가 있었죠. 거기 보면 회사에서 뭐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뭐 목숨 걸고 막 이른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장그래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기존 틀에 박힌 보고서 차례.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보통. 근데 그걸 깨죠. 아예 그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바꾸는 사람들이 놀라죠. 저 뭐야 대체?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엄청난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겠고요. 자, 소논문 쓰기에서 유의할 점, 도저히 감쌀 수 없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바로 보고서 누리집에서 베끼지 말자. 네이버 지식시장, 해피캠퍼스, 레포트 매니아, 레포트 월드. 자, 이런 누리집 저는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단 한 가지 조건. 출처를 밝혀라. 출처만 밝힌다면 이런 거 대단히 좋습니다. 어떤 대학생들은 막 자기 보고서 이런 데 올려가지고, 물론 특별한 경우이지만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수입을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누리집에서 출처를 안 밝혀 이름도 빼고 또 언제 썼는지 빼고 어떤 교수님의 어떤 과목에서 냈는지가 다 빠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킨다면 저는 이런 막 누리집 제가 막 앞장서서 홍보해 주고 싶어. 왜냐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보고서가 소통이 안 됩니다. 지도 교수만 읽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땀 흘려 썼는데 나누고 소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같이 들은 사람들끼리도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그리고 외부 공개를 해서 그 떳떳할 정도의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원칙상. 그래서 그런 맥락 중요하고요. 출처가 없기 때문에 인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족보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당연히 이제 표절 되게 얼마나 심각한지 뭐 뭐 역사학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대단히 여러분 잘 아시죠? 전문학자는 한 문장만 똑같아도 표절입니다. 대학생은 두 문장 이상. 그리고 카피킬러라는 그런 검증해주는 기관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서 쓰고 이런 데서 이렇게 돌려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한 문단 그냥 한쪽 통째로 그냥 가져와서 인용할 수 있어요. 다만 출처만 밝히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출처 안 밝히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출처만 밝히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두려울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인용했다 밝히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미필적 고의 표절 보고서입니다. 일부러 표절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문헌이나 인용 출처를 소홀히 하거나 실수 빠뜨린 경우. 그래서 근데 이것도 표절이야. 실수를 하지만 그건 뭐 이해는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 살인 사건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안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의보다는 낫지만 결과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마지막 검토하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막 메모했다가 깜빡 그냥 바쁘니까 막 내고 출처를 빠뜨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종 교정할 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바로 잡으면 되는데 그게 바쁘면 놓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메모 단계부터 메모를 우리말 적발임이라고 그래. 적발임 단계부터 항상 그 기록에 남기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이게 찾을 수가 없어. 막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뭔가를 따올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자. 쪽까지.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학문한 자세, 소논문 쓰는 기본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논문이든 아니든 일반 수필에서 뭐 그럼 출처 안 밝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에서의 기본 태도, 자세, 역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고의 보고서 A 플러스 A 뿔이라고 보통 하는데 A 뿔이란 말이 또 보고서 사전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외래 표기법이 문제가 많아서 대인설립 표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A 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버스라고 쓰고 뭐 가스를 가스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또는 그렇다고 이걸 A 더하기로 할 수는 없겠죠, 그죠? 하여튼 그 최고 평점의 보고서로 가는 그런 기본 전략들. 자, 지금까지 한 얘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양식을 잘 지켜라. 그죠? 이건 기본 약속이다. 소통의 기본 대전제다. 그래서 조건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책을 요약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쓰라. 뭐 그런 이제 일반적인 소논문이 아니라면 이를테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글을 요약해서 자기 생각을 써라. 그럼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자기 생각 쓰고 요약을 뒤에 붙이고 조건 위반이에요. 그럼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대로 해야 됩니다. 속도 막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또 창의성을 발휘할 곳이 있겠죠. 그때 마음껏 창의성 발휘하면 되고요. 바로 조건대로 한다는 건 그 과목의 교수님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고 보고서로 가는 선언문 전략, 내용과 구성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서 중요한 게 주제 정하는 거고요. 제목 정하기죠. 그 주제는 최대한 좁혀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당연히 그렇죠. 집중해야만이 자기만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태 파괴 문제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넓어요. 이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이를테면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주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선언문 쓰기 특강을 가서 지도한 내용인데요. 이 원주 지역의 생태 파괴 문제 이렇게 좁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 원주 사는 학생들로서의 어떤 정체성, 뭐 주체성도 잘 발휘할 수 있겠고 또 좁아지니까 그만큼 쓰기 편하고 그죠? 창의성 발휘하기 좋고 자기 생각 잘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제는 이건 주제고 주제문으로 한다면 이게 문장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원주 지역 생태계 파괴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단위를 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구체적인 주제를 정한다. 뭐 앞에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의리의 바람직한 방향.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대학생들의 의리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방향. 이렇게 하면 대단히 범위가 좁혀지는 거죠. 구체적이 되는 거죠. 또 제목은 논문, 세 번째. 제목은 논문의 얼굴임으로 핵심 주제가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정서적인 글에서는 주제와 제목이 일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용적인 논리적인 소논문에서는 당연히 제목의 주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 하천과 생태계 이런 제목 좀 구체적이긴 한데 조금 좀 막연하죠, 그죠? 그래서 원주 하천 생태계 문제와 단기 대책하면 좀 더 그 제목이 구체화돼서 좀 좋죠. 네 번째,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이 잘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그 주제가 잘 드러난다고 해서 길게 쓰면 안 되죠. 제목이라는 건 얼굴이니까 한눈에 금방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간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론, 그다음 구성으로 가서 이제 서론 구성과 쓰기를 보면 당연히 서론에는 연구 동기와 목적, 소논문이니까 간결하게라고 한 거예요. 뭐, 긴 학술 논문 같은 데는 뭐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야겠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지라는 게 그 서론에서 확 드러나야 돼요. 본론 가서 한참 읽어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좋은 논문이 아니죠. 세 번째, 연구 방법이나 방향을 밝혀야 되겠고요. 근데 학위 논문에서는 이걸 하나의 장으로 길게 쓰지만, 소논문에서는 이제 간결하게 짧게 써도 되겠고요. 뭐, 상황에 따라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과형 논문에서는 연구 가설이나 연구 제안점을 서로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과형 논문과 이과형 논문이 많이 달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논문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론 구성에서는 관련된 기존 논의를 반드시 검토하고 반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내 주제, 내 생각 그 이전에 누가 어떤 것을 논의했는가. 그걸 이제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을 통해서 또 요약을 통해서 밝히는 거고요. 당연히 서론의 문제 제기를 잘 이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주제를 충분히 입증해야 되겠죠. 모든 걸 본론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결론에서는 이제 본론에서 최종 주장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럼 당연히 최종 주장을 결론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자신의 논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본론에서 이미 자기 생각이 충분하게 드러났어요. 충분한 논의가 끝났어요. 그때는 이제 결론에서 간결하게 요약하거나 최종 주장이나 주요 논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 소논문에서는 세 번째 소논문에서는 이제 본론 내용을 단순히 요약해서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 왜냐면 긴 글에서는 긴 글, 학위 논문 같이 긴 글에서는 결론에서 앞에 걸 요약하는 것은 바로 그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일종의 독자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그죠? 내 긴 논의가 이러하다. 내가 이러하면서 독자한테 그걸 잘 전달하고 일종의 설득하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소논문에서 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할 얘기가 줄어드는 것이고 장황하게 되는 겁니다. 중언부언처럼 되버려요. 그래서 단순 요약은 안 되는 거죠. 단순 요약이라는 것은 거의 본론에 나와 있는 핵심어들을 핵심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핵심 문장을 거의 뭐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매진말에서 부연 설명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 부연 설명이 길어지면 이게 주언부언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죠?
뭐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전략이죠. 우리가 깔끔하게 편집해야 되는데, 깔끔하다는 건 이제 보기 좋게 편집하는 거고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로 봤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뭐 아래 한글, 예, 한글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아래 한글로 좀 봤지만, 근데 요즘 학생들은, 또 MS 워드 이런 걸 많이 써요. 또, 다국적 소통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측면에서 그것도 수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둘 다를 수용하는데,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래 한글만 받았는데, 지금 두 개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 기능, 저는 MS 워드를 잘 몰라요. 아래 한글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F6을 누르면 나오죠. 그죠? 이게 스타일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목은 어떤 글꼴, 어떤 크기, 그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장 제목, 절 제목 이런 것들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걸 미리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자동으로 잡히게 되죠. 아주 문서 깔끔해지는 거죠. 다만 아래 한글 이용할 때 그 개요라고 있는데 개요 번호는 지우는 게 좋아요. 이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문서를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이게 그 개요라고 하면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제 더하기 플러스를 누르면 여러분이 뭐 장제목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설정한 걸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장제목을 15, 글꼴 15포인트로 했어. 근데 이거 너무 커. 13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서 F6 눌러서 연필 누르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문서 작성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문서 작성기 아래 한글 정도 1급 실력 갖추기, 1급이 아니더라도 2급 정도까지.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해주는 매크로 기능, 스타일 기능, 이런 걸 익히면 좋겠고요. 그 밖에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2급 이상 갖추면 여러분이 최고의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기본 역량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양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각주와 참고문헌 달기, 제대로 달기. 자, 이를테면 이제 그 조상조 실록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른다. 가로에 드는 것도 이쪽에 이제 각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상조 실록 번역 문제는 김수롱 2005, 9, 14. 이게 뭘까요? 이 김수롱이라는 사람이 2005년대에 쓴 책이든 글이든 논문이든 거기에 9쪽부터 14쪽에서 다룬 바 있다. 이게 인용한 거죠. 자, 인용 방식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문헌 달 때 단행본 같은 경우는 방식 1과 방식 2가 있는데 방식 1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방식 1은 뭘까요? 이름 나오고 가로 연도 나오고 점 찍고 탕카 띄고 쌍화살가로라고 그래요. 한글 우수성과 한글 세계와 쌍화살을 닫고 온점이라고 하죠. 마침표 그죠? 온점 찍고 한 칸 띄고 출판사 이름 나오고 온점 땡. 방식 2는 겸납표인데 이 겸납표는 이제 세로짜기 편집에서 이게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로짜기 시대에서 비대칭 그런 기호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그게 예쁘다고 쓰는데 제가 볼땐 별로 안 예쁜데. 그리고 영어는 좀 달라요. 영어는 제목을 이렇게 묶지 않습니다. 기울임체, 이태릭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나오고 연도 나오고 그저 온점 찍고 띄고 이건 이게 책 제목 인용이라서 들어간 거지. 학위 논문에서 쌍화살고로 논문을 묶으면 안 돼요. 그죠? 훈민정음이란 체계를 얘기합니다. 훈민해례본의 역주 방법론 정립에 관한 연구. 제 세 번째 박사 이 논문인데 그 다음에 온점 찍고 띄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밝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대학 이거 인용할 때 대학원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빼면 안 됩니다. 물론 연세대학교 국어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래도 알 수는 있지만 이게 대학교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대학원이니까 대학원 꼭 밝혀야 되고요. 일부 정기 간행물 논문은 자 이름 나오고 가로 열고 연도 나오고 가로 닫고 온점 찍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논문 제목 역시 쌍화살가로 같은 묶지 않고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온점 찍고 띄고 사연학 잡지 제목 역시 쌍화살고로 단행본 잡지는 무조건 쌍화살고로 잊지 마세요. 묶고 평가 띄고 16권 1호 통권이 있어요. 통권은 그냥 숫자만 나오죠. 통권 133호. 그때 통권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133호, 133집 원점 찍고 띄고 출처 이 잡지를 발행한 학술을 발행한
학회라고 하죠, 보통은. 뭐 학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언어학회. 원점 찍고, 띄고, 쪽을 꼭 밝혀야 됩니다. 초점부터 끝쪽까지. 이거는 제 논문 맨 앞에 실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왜 원점을 찍을까요? 보통은 이제, 문장이 끝나면 원점을 찍는데 보통은 쉼표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온전히 맞습니다. 왜냐면 이 논문 제목 안에 쉼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점 찍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국제 표준 규약입니다. 자, 인터넷 자료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김수롱의 한글춤 하하호 가로 열고 URL 주소를 쓰고 반드시 검색 날짜를 써야 돼요. 왜냐면 이게 검색 날짜 안 쓰면 이걸 이제 참고했다고 했는데 들어가 봤는데 한 달 뒤에 없어. 그러면 욕을 먹겠죠. 이 사람 없는 걸 왜 썼지? 근데 이 검색 날짜 쓰게 되면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있었구나 이런 게 되니까 그죠? 자, 인용 잘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자, 문장 속 인용, 문장 서술 과정에서 인용하는 방식인데, 자, 직접 인용의 첫 번째입니다. 직접 인용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장 속 인용이 있고, 자, 그 다음은 어떤 건지 뒤에 또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임금이 잠재해 있을 때 태어난 집이죠. 검은과 비파 그림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게 쌍따옴표로 묶었죠. 직접 인용일 때는 쌍따옴표로 묶어있죠. 문장 속에 또는 문단 속에 글 속에. 그렇게 이제 가로 열고 세종 7년 조선조실록 1425년 5월 3일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문장 속 인용이 되는 거죠. 직접 쌍따옴표. 자, 쌍따옴표가 아니라 따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단락 문단을 독립시켜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긴 글을 인용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생물학자인 다이아몬드의 아래와 같은 체험적 고백은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쓴 글, 그다음에 그걸 번역한 걸 인용했기 때문에 이연복, 옮김, 그죠? 자, 여기서 실수한 게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실수가 있죠. 뭘까요? 쪽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냥 그 어떤 경우에든 이제 쪽수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인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온라인자를 이용할 때 쪽수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URL 주소만 밝히면 되지만 이렇게 책이나 문서를 통해서 인용할 때 반드시 쪽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자, 고백은 주목할 만하다 하고 한 줄을 벌려서 이걸 벌려쓰기라고 해요. 벌려쓰고 또 왼쪽 오른쪽을 들여쓰게 해줘야 됩니다. 또 글꼴도 약간 적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벌려쓰기 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이어가는 거죠. 자, 간접인용은 첫 번째 간접인용 조사를 통해 핵심 요지나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을 인용할 경우인데 김수롱 2012에서도 이 문제는 아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본문 안에. 근데 이제 김수롱 2012 우리 학생들은 이걸 반말로 했다고 이거 또 선생님 높인다고 김수롱 교수님께서는 뭐 교수님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객관적인 글에서는 그런 사적인 존칭이 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김수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김수롱이 쓴 2012년도에 논문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말하냐 하냐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반드시 그 각주나 밑에 외각주라고 하죠. 밑에 빼서 하는 거기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끝에 참고문에 김수롱 2012가 뭔지 가리키는 맥락으로 통합되는 국어 교육의 길찾기라는 책이죠. 동태 출판부 여기 마지막 원점 맞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석 작업을 잘해야 되는데 자, 주석 위치에 따라서 내각주, 외각주가 있는데요. 내각주는 본문 속 해당 부분의 괄호를 사용해서 직접 줄을 다른 방식. 아까 봤죠, 그죠? 그래서 이라는 이렇게 세종시대의 인쇄문화와 출판 과정에 대해서는 손보기에서 일단 손보기라는 선생이 1976년 쓴 책이나 논문이고요. 이하는 세종시대 인쇄문화와 출판 과정을 매일 침입했다. 이렇게 가로 열고 손보기 1976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는 이란, 문장 끝나고서는 이한처럼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하는 저는 지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쁜 각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 손보기 선생이 1976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바탕 내가 문장 새로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그냥 간접적으로 참고하라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한 각주이면 나쁜 각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학자들이. 자, 외곽주는 본문이 아니라 바로 바깥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 안에 이렇게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맥락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아래 한글에서는 컨트롤 NN을 누르면 되는데, 그죠? 자, 각주 달기 또 팝업 메뉴에서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본문과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번호가 일치가 되고 이렇게 이제 설명식으로 각주를 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본문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곽주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후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주라 부르기도 하고요. 자, 본문 속에서는 주 번호만을 제시하고 실제 주는 논문의 D나 해당 장 또는 절 D 한꺼번에 모아서 다는 방식이죠. 자연과학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 학술적인 책인데 뭔가 대중성이 필요한 경우. 왜냐면 외곽주가 밑에 있으면 딱딱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주로 또는 후주라는 경우가 많죠. 바로 제국 차이 한국 이 책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이 책이 바로 대단히 학술적인 책입니다. 근데 대중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출판사에서 그런 전략을 쓴 거죠. 외곽주를 전부 뒤로 돌려버린 거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고요. 내용서 수료 방식에 따라서 내용주와 참저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좀 아까 본 그 외곽주에서 설명을 다루는 방식이 내용주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보충 설명을 한 그런 주석이죠. 참저주는 이제 인용된 자료 출처를 밝혀주는 건데 본문 안에 이제 안타깝게도 여주, 영릉, 덕수궁, 창경궁, 여의도, 세종, 동상 앞 그 어느 곳 보건품에도 동물 그림이 없다. 그래서 땡땡 그 외곽주로 가서 오마이뉴스 보도기사, 김영재 기자의 민정문화기사 참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참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별로 좋은 각주는 아니죠. 그죠? 왜냐면 주석의 성실성 차원에서 뭐 기본적인 건 지킨 거지만 뭐 참고라고 시킨 거잖아, 독자한테. 그죠? 독자 바쁩니다. 왜 시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착해질이 있습니다. 자, 참고문헌 제대로 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양식에 정확히 맞게 달아야 되겠고요. 자, 영어도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고의 보고서로 가는 집중 전략에서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하게 치밀하게 분석하는 전략이 좋겠죠. 이 원주 지역의 학생들이 낸 보고서에서 인용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출처 정확히 밝혔는데 밝히지 못했네요. 이런 식의 분석,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선생님을 분석한 건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학생들, 저 같은 영원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생이 이렇게 로봇형, 밀당형, 수다형, 엄마형, 조각형, 집게형, 자유형, 필기형, 또 여성 남성에 따라 이렇게 막 이런 이렇게 진짜 치밀하게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쓰니까 글이 살아나고 좋은 논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개성 전략인데 한 가지만 해도 다르게 써보자. 나만의 고민, 나만의 색깔 담아보자. 느낄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마. 요즘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이 뭔가요? 자, 발품 전략이죠. 도서관 이용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학교도서관, 동네 도서관, 다양한 도서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 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는 학생들, 연구자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건 온라인으로 제공돼요. 정말 세상 좋아졌죠, 그죠? 그리고 지역 도서관 가면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직접 가실 경우에는 국회 도서관은 단행본은 폐쇄식이에요. 빌려서 봐야 되고요. 정기 가능수는 정기 학술지는 개방식이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단행본은 개방식인데 정기 학술지는 폐쇄식이야. 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단점에 따라 잘 이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발품 전략에서 이제 조세 입체화인데 일단 도서관 직접 가기 전에 이 문서로 정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국회 전자도서관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가장 빠져 이해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엑셀로 제공해. 근데 국회 전자도서관이 이제 아쉬운 게
그 엑셀로 제공하는데 그걸 필드라고 하죠. 이게 나누는 게 엉터리 돼 있어요. 저자가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안 돼 있고 말이야. 몇 번 걸리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고쳐질 겁니다. 아무튼 엑셀로 제공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걸 엑셀을 받아서 다시 정리해서 그래서 국회 도서관이 그걸 진짜 엑셀의 기본이 아는 사람이 그걸 설계를 했다면 그걸 이름, 연도, 제목 이런 거 다 분리가 되게끔 제공했다고 한다면 진짜 전국의 수많은 연구자들의 시간을 단축해주고 그만큼 연구의 질적 결과가 높아지는 것인데 그럼 잘못 설계를 해놓는 바람에 얼마나 연구자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발 좀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검색 좀 불편하지만 가장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죠? 국가전자도서관도 있겠고, 여러 종합해 준 게 좋죠. 그 다음에 한국 디지털 도서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KOAJ라고 해서 여기 가면 원문 제공을 많이 해요. 무료 원문 제공.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여기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료지만 자료가 많은 곳은 바로 키스라고 해서 왜 제목이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누리미디어 유료 논문 왕국이죠. 여기서 뭐 최소 2,000원에서 그죠? 많게는 막 10,000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막 7, 8,000원 되는 것도 있고 다 유료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그래도 유료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낼 돈을 이미 등록금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금 내셨으니까 그만큼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연구자는 제가 돈을 내서 써가지고 학술제 투고할 때 또 돈 내고 싫어요. 2, 30만 원 내고 싫어. 근데 저작권료는 이제 제가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하죠. 이게 우리나라 불합리한 구조인데 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RISS, KR,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면 거의 90% 이상 그 원문을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실제 논문 쓰기 과정에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고, 1차적으로 좀 아까 얘기한 발품을 이제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온라인으로 정리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자료 받고 안 되는 거에 한해서 직접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2차,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미안합니다. 1차에서 이제 온라인 국회도서관 이용하고요. 근데 거기 100%다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거는 2차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보완하고 3차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으로 내려받고 안 되는 거 그죠? 가서 복사하고 그리고 4차 자료 정리와 탐독하고 이런 기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어짜고 쓰고 고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제가 원주 고등학교 특강 가서 했던 자료 사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어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이 자가 진호법 요거를 예쁘게 출력하셔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앞에 책상 앞에. 그래서 보고 쓰고 나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따라 해주실까요? 자, A 플러스 수어 논문을 위한 자가 질문법. 첫째, 서지정보 참고문은 제대로 밝혔는가?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좋습니다. 조건대로 하였는가? 했다. 그 다음에 주제 의도를 제대로 간파했는가? 차례 구성 등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 소논문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 소논문이 공개될 경우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핵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했는가? 표절 의혹을 받을 만한 것은 없는가? 조사를 철저히 했는가? 맞춤법, 문장 등은 적절하고 바르게 썼는가? 요즘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 F8을 누르면 맞춤법 90% 잡아줍니다. 그런 거 돌리고 내는 게, 100% 믿지 마세요. 또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맞춤법 기능을 설계할 때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무튼, 대단히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물론 MS 워드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안 돌리고 나니까 멍뚱한 오타가 많아서, 이제 감점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을 실어놓은 이유는, 세종학과 융합인문학에 보면, 세종대왕의 질문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1436년에 용 5마리가 올라갔다 하니까 질문을 1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법을 제가 응용해서 이런 질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했고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최고의 보고서 자신 있습니까? 이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썼는데 최고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가하는 사람의 잘못이겠죠. 자, 여러분 어려리 으라차차 고맙습니다.
자, 최고 평가 받아서 장학금 받으면 연락해 주시고요. 같이 축하 잔치를 벌입시다.